일반적으로 집값은 말이죠. 경기와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상승 랠리 같은 것은 올해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PBR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말 기준으로 4.63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0.83입니다. 미국 주식이 4.63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하다. 조금 사실은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절대 오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이유와 좀 집값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작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반기에 서울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매매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강보합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여러 보도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집값은 말이죠. 경기와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손을 꼽자면 사실은 금리입니다. 경기는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집이라는 거는 투자 대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주택자가 산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필수 재화를 사는 거다 보니 경기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오히려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봤을 때는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이 작년에 나왔던 그 로드맵대로 갈 수 있을 거냐라는 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가 더디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의 여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작년도에 사실 집도 그랬고 주식도 그랬고 금리가 내년에 많이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안고 자산 시장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2025년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금리 인하의 폭이 크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지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상승으로 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서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6년, 7년, 8년도에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수요 위주로 폭락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거래는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상승 랠리 같은 것은 올해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매물인데 굉장히 급매물이 나오거나 뭐 우리가 지금 LTV가 뭐 60, 70, 뭐 심지어는 생애 최초 고객 같은 경우는 뭐 80%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60%, 70%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거는 저는 절대 이거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20, 30%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면 뭐 그건 실수요 차원에서 시도하셔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오르고 만점 통장이 이제 많아지면서 주택 청약 무용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이제 주택 청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청약 시장이 지금 약간 양극화돼 있잖아요. 서울에 입지가 좋은 곳에 나오는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숫자도 좋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어쨌든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좋은 매물들을 신축으로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분양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뭐 GTX가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이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뭐 활용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본력이 좀 있어서 최소한 서울의 일반 분양을 한 25평 이상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상을 내가 청약을 해서 그 자금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은 여전히 청약 통장이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신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는 자금력이 너무 없어서 내가 만약에 청약을 하더라도 경기도 외곽 정도 아니면 도저히 자금 계획 못 따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짜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무용론이 나올 만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고는 하지만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뭐 어마어마하다. 뭐 그다음에 여기 몇천 쌓여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내가 이 자금이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기회 비용을 많이 잃는 거지만 사실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300, 400 이상만 예치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우리가 공공 분양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25만 원을 꼭 채워서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청약 통장을 깬다. 이거는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게 세상에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나중에 그거 없애놨다가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또 생기게 되면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돈을 뭐 몇천만 원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 뭐 무용론이라고 하는 말이 뭐 어느 정도 저도 약간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로 재테크를 한다면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중 어느 쪽을 조금 더 선호하세요?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동아일보 칼럼에다가 올해는 주식의 지읒자도 몰라도 무조건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새해 첫날 칼럼을 썼었거든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불행은 아니죠. 다행이었던 건데 제가 그 2021년도가 역사상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한 해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맞춘 거 비슷하게 된 건데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기자님이 물어보시니까 지금 PBR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말 기준으로 4.63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0.83입니다.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안 비싼지를 가늠하는 기준인데 요즘은 사실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주, 성장주다 보니까 대부분 다 PBR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참고로 볼 만한 자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4.63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하다. 아무리 뭐 성장주의 뭐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해도 조금 사실은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국장이죠.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0.83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어떤 회사를 오늘 청산해 버리면 그 청산에서 남는 재산을 한 주당 돌려주면 그 돌려줄 수 있는 한 주당 재산 금액의 83%가 주가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자산 재평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투자를 하자면 기회는 성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격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동안에는 성장을 쫓았다면 이제는 좀 가격을 쫓아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굳이 꼭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2022, 23, 24년도에도 미국 주식을 안 샀는데 22, 23, 24도 아닌데 25년도에 이제 와서 미국 주식을 산다? 가격적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주식을 하신다면 국내 주식을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조차도 이 2019년, 2020년도에 가상자산은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뭐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뭐 금이나 달러나 뭐 이런 어떤 애플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세계 시가총액 1위 주가 이런 글로벌 자산 순위로 비트코인이 지금 5위 안에 입성을 했고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규제하면서 비트코인 보유국 1위는 미국이 됐고 비트코인은 달러처럼 갑자기 막 유동성을 풀어서 늘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2,100만 개라고 하는 확실한 희소성이 보장되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 보여주듯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 그렇긴 한데 최근의 급등을 보면 아예 근본적인 조정이 없이 앞으로 10년, 20년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망이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 우리가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도 한 4, 50년을 보면 그냥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만 그 안에를 좀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막 70%, 80% 떨어졌던 구간도 있고 아시겠지만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을 막 10만 원, 20만 원 할 때 샀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조정이 아예 없이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전망은 당연히 좋지만 최근에 너무 급등을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려면 5가지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의 핵심은 돈의 절대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의 절대액의 크기보다는 금액이 작더라도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게 핵심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건물주인데 나 한 달에 생활비 500만 원만 필요한데 뭐 한 3천만 원이 임대료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은 파이프라인 하나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뭐 내가 필요한 금액이 500인데 3천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아무리 공실이 생기고 뭐 아무리 변동이 생겨도 뭐 500 생활비 조달하는 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 국민연금 말고 뭐 또 개인연금 말고 또 내가 어디 준비해 놓은 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들쑥날쑥하다 그러면은 상당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한데 내가 어디 상가 건물에서 500이 월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전화만 오면은 이게 또 무슨 나간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고쳐달라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곳에서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 5개가 이겁니다. 첫 번째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연금. 근데 자영업자나 또 프리랜서 분들은 또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연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소득 받을 수 있다. 내가 조금 주거를 핵심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면은 그 차액만큼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적연금, 국민연금도 나와, 퇴직연금도 좀 나와, 개인연금에서 좀 나와. 근데 내가 시골로 조금 이사 가서 내 집을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이 나.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덧붙이면 좋은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한 달에 진짜 100만 원, 150만 원을 벌더라도 사회 참여를 해서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한다면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라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소득이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 약간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그 100만 원 벌려고 그 사회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만큼 소비를 안 할 거잖아요. 노후에 시니어 소득은 100만 원 벌면 사실은 200만 원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 버는 동안 100만 원 소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5개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좀 노후 준비가 좀 안정되게 되지 않을까. ISA 계좌, 절세 계좌로도 좀 많이 일컫는데 이걸 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ISA 계좌가 인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게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소득세가 서민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400만 원까지, 일반형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혜택 가치는 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0만 원, 200만 원 한도를 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저율과세를 합니다. 15.4%를 떼질 않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장점이 있는데 3년이라는 걸 딱 들으면 나 3년 안에 뭘 또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1억 만들기를 하라는 거예요. 1억 만들기를 하는 사람은 3년 안에 돈을 안 쓰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저축을 할 수 있으면서 비과세 혜택과 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돈을 정말 5만 원, 10만 원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ISA 계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한 1억 정도를 모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축을 무조건 100% 금리형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ETF,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인기가 있었던 미국 주식이나 또는 뭐 우리나라 주식도 있겠지만은 배당을 해주는 ETF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시면은 나름대로 금리형으로 받는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ISA 계좌에서 주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의 효과를 또 보는 뭐 이런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최소한 3년 정도는 모아야 그래도 내가 의미 있는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려면 ISA를 3년 때문에 못하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통장에 한 얼마 정도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정년 이후에 노후 생활비를 좀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노후 준비는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안정적인 방법은 수익률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낮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수익률을 낮출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5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느냐 상가를 사느냐에 따라, 물론 5억이면 수도권의 아파트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어느 쪽이 수익률이 높냐면 당연히 상가 건물을 사는 게 수익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 흐름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거고, 아파트를 사면은 굉장히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금액이 적게 나오더라도 안정적이어야 내가 신경 안 쓰고 노후 생활을 하지. 상가 건물에서 내 생활비 100%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60세에 은퇴한 사람이 5억을 가지고 만약에 퇴직을 했다. 근데 국민연금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물론 60세부터 나오진 않지만 네. 뭐 60세부터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0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지금 화폐 가치로 쓰려면 350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5억에서 3%의 안정적인 수익률로 꺼내서 쓰면 이자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꽃감 빼먹듯이 계속 원금을 갉아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5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니까 그래도 오래 버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74세까지밖에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74세면은 옛날 분들 같으면은 74세 그러면 괜찮다 그러겠지만 요즘 9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 기대연명이 95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4세면 한창 정말 노후에 생활비를 많이 써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돈을 갖고 나와도 74세까지밖에 못 버티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5억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금액을 갖고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은퇴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아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그러면 집을 좀 이렇게 유동화하면 어떠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제 12억까지, 시세가 12억 되는 아파트도 이제 나름대로 10억 넘는 아파트도 주택연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주택연금을 그렇게 선호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연금, 집이라는 게 내가 그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거라고 하지만 말이 좋아서 연금이지 사실은 이거는 생활비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조금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자산 유동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5억도 14년밖에 못 버틴다. 500만 원을 쓰면.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수익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노후 자금을 늘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문화 레저에 대한 돈을 좀 쓰신다 그러면 진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5억보다 더 많은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속 은퇴. 은퇴할 때 막 500, 600 이렇게 벌던 분이 갑자기 은퇴하고 나서도 막 400, 500을 벌란 뜻이 아니라 진짜 딱 15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800만 원만 소득이 뒷받침이 돼주시면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벌면 국민연금이 삭감이 되거든요. 298만 원 이상 벌면은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가주시면 계산상 5억 들고 나왔을 때 3%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감안하면 86세까지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테크와 약간의 저속 은퇴의 개념을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엮어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좀 트레이너님은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S그룹의 금융계열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 동기들이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은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퇴직금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퇴직금은 DB형으로 봤을 때 한 3억 6, 7천? 뭐 4억 요 정도 사이인가 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나올 때 금융상품의 회사가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보조해주는 상품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5억 정도 들고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5억 가지고 가장 안정적으로 3%를 운용했을 때 몇 년 버틸 수 있느냐. 우리 동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있으면은 진짜 정년이다. 3, 4년 있으면 정년이다. 그러지만 저는 이제 정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 일하는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근에는 이 슬로우가 다 유행입니다. 음식도 슬로우 푸드, 네. 심지어는 조깅도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슬로우 리타이어먼트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슬로우 리타이어먼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높으면 저축 많이 할 수 있고 소득이 낮으면 난 저축할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으나 낮으나 지하철 교통비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식대도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비용으로는 그렇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정말 소득이 지금 낮다면